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발표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39% 돼서 이제 40%가 무너졌다. 이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현재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고, 그 1차 저지선은 어디쯤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2년 5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2년 6개월 11월 한 9일, 10일쯤 되면 이제 임기 후반기로 들어가죠. 자, 이 정도에서 39% 이거 결코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 출범 초에 무려 80%가 넘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81%인가 뭐 그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나는 데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이것도 아마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반토막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바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나는 지지율이 견고하다 하는 오만이 빚은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지율이 견고하고 공고하다 보면 판단을 그릇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자들이 주로 주변에 모여 있어가면서 아이고 지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착각을 하게 돼 있죠.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그쪽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정무수석 누굽니까? 강기정 정무수석 호남 출신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호남 출신이죠. 얼마 전까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호남 출신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들이 딱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보면 뭐 태평성됩니다. 제가 기자 생활할 적에 새정치국민회의 DJ 때 새정치국민회의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물어보면 수도권에서는 난리인데 당직자들은 태평성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주변에 맨 그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정권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년 5개월 정도 지나서 39%면 제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절반 반토막이 됐던 게 2015년 이제 담배세 인상하고 뭐 이러면서 지지율이 30%가 무너져서 29% 이런 식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건 뭐 반토막보다 더 많이 날아간 건데, 뭐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거 해도 대략 한 30%대 중반 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담배세 인상 뭐 이 부분으로 바로 30%가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초반에 고소형 인사, 그 다음에 광우병 파동,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거는 사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허위였지 않습니까?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MBC PD 수첩이 그걸, 저는 뭐 지금도 고의라고 보는데 뭐 번역을 잘못했다는 게 뭐 얘기가 됩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뭐 법률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더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와 인사파동이 겹치면서 초반에 뭐 그냥 바로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51% 수준으로 시작했던 것이 초반에 바로 21%가 돼서 쭉 유지하다가 나중에 뭐 독도 방문 등으로 약간 반등하고 대략 한 20%대, 20% 초중반 정도로 마감을 했죠. 이제 왜냐면 말년에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 구속되고 뭐 이러면서 대략 한 20%대 후반 뭐 중후반 뭐 이 정도 선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거 비교적 양호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취임 1년 차에 이미 20%대 후반을 맞이했으니까, 이때가 뭐 대북 송금 특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취임 1년 차에 바로 20%대 후반이 됐고, 반면에 탄핵으로 반전을 맞이합니다. 탄핵으로 60%대가 지지율을 얻었으니까 이때는 정말 대통령 될 때보다 훨씬 더 고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었던 때다. 그런데 곧바로 지지율이 또 폭락하기 시작해서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사실은 2004년 총선 때 정말 전성기를 누렸었죠. 과반을 확보하고 이게 바로 이제 탄핵 때의 60%대 지지, 여기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중동에서 김선일 씨 납치 사건이라든가 뭐 세종시 이전 문제 뭐래서 20%대로 주저앉아서 임기를 마쳤고요. DJ 잘 아시지만 뭐 온로비 사건,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 구속되는 문제, 뭐 이렇게 해서 99년, 2000년 뭐 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2000년에 뭐 남북 정상회담으로 좀 반전을 꾀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39%입니다. 39%에서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여기가 1차 저지선일까요? 저는 더 내려갈 거로 보죠. 왜 그러냐면 조국 수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저는 뭐 청구할 것으로 보는데, 그건 조금 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청구하든 뭐 청구하지 않든 간에 여하튼 추가 기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점이 또 언론에 여기저기 보도가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앞으로도 아마 35%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그럼 내려가면 그 다음에 더 안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다.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9%로 해서 40%가 무너지니까 사실은 일부 이제 친문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부분적으로 아마 지지율 한 1%, 2%포인트 이 정도의 반전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대세 하락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뭐 1차 저지선 정도는 아마 여기에서 한 4%포인트, 그래서 한 35% 정도에서 1차 저지선을 형성할 것이고, 그런데 조국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바로 경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금 총선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로 넘어가는데 벌써 지난주부터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해서, 왜 지지율 분석하다 보면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했는데, 지지난주 2주 전까지만 해도 인사 문제였습니다. 인사 문제라는 건 곧 조국 사태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인사 문제가 2위로 밀리고 1위가 경제 문제로 다시 됐습니다. 조국 사태가 있기 전인 8월 이전에는 경제 문제가 항상, 경제 민생 문제가 항상 1위였습니다. 다시 그 패턴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로 반전 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최근에 뭐 현대차, 삼성 뭐 이런데 방문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몰락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저 신기루를 버리지 않는 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정도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반전한다는 얘기는 그 정책을 포기하고 보완책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주 52시간제 뭐 이런 거. 그런데 주 52시간제는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은 핵심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문제는 반전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경제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자, 경제를 지금 뭐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좀 부추긴다고 해서 과연 경제 문제가 반전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경제 카드로 반전을 모색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조국 사태 마무리되고 경제 카드로의 반전도 어려운데 국민들은 경제 민생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35%가 1차 저지선이고 그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뚜렷한 반전 카드가 없는 한.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11월 말에 김정은을 부산 동북아 정상회의 거기로 초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국정원의 서훈 국정원장이 11월 달에 김정은이 부산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국회 정보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반짝해서 한 2, 3일 정도 그 뉴스를 타다가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은 연평도 사태를 잊지 말라. 이런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정은이 부산 방문할 가능성 없다고 봤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또 한 번 희망 고문을 한 것입니다. 설령 또 김정은이 부산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대단한 반전 카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과 북한 현재 스톡홀름 하노이 노딜에 의해서 스톡홀름 노딜이 또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정의조차 합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부산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한 몇 주 정도는 또 김정은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고 어쩌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세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도 반전 카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반일 문제인데 사실은 지소미아가 이제 11월 24일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그런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적극적인데 아베 총리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조짐 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뭡니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배상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하는 일본의 입장과 저간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의 한국 정부의 입장 이게 사실 일치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 유튜브로 해드렸는데 일치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 때문에 그게 지금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지금 요구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일 간에 좀 맞춰보자. 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역대 정부 심지어는 DJ 정부에서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왜 지금 와서 그 이의를 제기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피해자의 얘기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경제 제재를 하느냐. 요 경제 제재를 풀자. 일본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에 대한 해석 이걸 제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한 것을 요걸 풀자고 하기 때문에 이 갭이 65년과 2019년 어떻게 됩니까? 18년이죠. 정확하게 하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 갭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보고 있는 게 시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양쪽이 동시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과연 풀릴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풀린다고 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세 상승할 것이냐? 그렇게는 안 봅니다. 풀리면 아마 약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도 문제를 풀었네? 근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 푼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반일 카드 없죠. 김정은 카드 없죠. 별 카드가 없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카드를 또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 얘기하고 뭐 이렇게 걷어차는 바람에, 그때 박근혜 대표죠. 걷어차는 바람에 그것도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연정은 전제가 중대선거구제 수용이었습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중대선거구제 수용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당시 한나라당은. 그래서 그런 카드도 없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대연정 카드 같은 역발상을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이제 다 소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도 없고 김정은도 무망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 5년이 아니고 5개월 남짓 남았는데, 6개월 가까이 남은 거죠. 남았는데 반전 카드가 없으면 과연 내년 총선을 무엇으로 치를 것이냐? 뭐 하나의 반전 카드가 약간 무리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러려면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 기간을 확 줄여야 됩니다. 뭐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판단을 해서 파기환송한 거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뭐 연내나 내년 1월쯤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환송한 것을 확정해서 대법원으로 다시 넘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법원이 이거 한 번 심리한 거기 때문에 곧바로 판결하겠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그건 확실히 근데 무리는 무리죠.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거긴 하지만 급하면 그 카드를 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사면을 내서 이제 야권, 특히 한국당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뭐 그런 카드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카드가 꽤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카드를 제외하고서는 별다른 카드가 지금 없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1차 저지선은 35%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 후로도 이 저지를 막을 만한 둑이 없기 때문에, 물이 터지는 것을 막을 만한 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 특히 호남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아직도 받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아마 다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30%가 무너지는 것, 뭐 29%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한동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뭐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뭐 야당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아마 지금 30대와 40대 세대별로는, 지역적으로는 호남, 여기에 그래도 꽤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0%가 무너진, 그건 이제 2차 저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